합격의 메카 해커쇼와 함께하는 10분의 기적 시간입니다. 오늘 민법 10분의 기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어가도록 할게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일명 폭리행위라고 한다. 강자적 지위, 예의 있는 사람이 약자적 지위를 이용해서 폭리를 득하는 법리. 자,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로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죠. 요건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객관적 요건. 두 번째, 주관적 요건. 여기에 포인트를 두시면 되는데, 객관적 요건은 급부하고 뭐하고요? 반대급부가. 급부하고 반대급부가 현저히 뭐할 것? 불균형할 것. 첫 번째 요건이죠. 이때 불균형인지의 판단 기준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일반인의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를 한다는 게 포인트. 주관적 기준이 아니다. 왜? 주관적 잣대는 사람마다 모두 달라지니까요. 그 다음 불균형을 판단하는 시기는 언제다? 계약 성립 당시다. 성립 당. 이행기가 기준이 아니라 성립 당시다. 두 번째 주관적 요건은 궁박, 경솔, 그리고 무경험. 세 가지요. 그 중에 한 가지. 한 가지면 된다. 한 가지. 이때 궁박은 보통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궁박은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으로 쪼들리는 것도 궁박이 들어감. 무경험은 특정 분야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거를 무경험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 중에 몇 가지, 한 가지를 알고요. 알고 약점을 알고 뭐 할 것? 이용할 것. 알고 있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할 것? 약점을 알고 이용해서 폭리를 취득하는 것. 여기에 비난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랬죠. 다음 효과죠. 효과. 요 궁박, 경솔, 무경험에서 하나 더 중요할 거는 대리인이 개입하면 경솔, 무경험은 누가 기준? 대리인 기준. 그래서 경무대라고 하겠다. 경무대. 궁박만 본인이다. 궁박만 본인이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이 꼈을 때는 누구? 대리인 표준이다. 이거 꼭 기억하실 것. 그리고 객관적 요건만 입증하면, 즉 급부하고 반대급부가 불균형하면 궁박이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이걸 입증해라 이거죠. 입증해라.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점. 효과. 이 거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면 이쪽을 피해자, 이쪽을 폭리자라고 할 때 이 계약은 당사자끼리만 무효가 아니라 제3자에게도, 제3자가 뭐여도 선의여도요, 선의 3자한테도 이게 무효가 먹힌다. 그래서 싸그리 무효라고 그랬어요. 싸그리 무효. 따라서 제3자는 선의여도 소유권을 차지할 수 없음. 소유권을 차지할 수 없다. 왜? 싸그리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라고 그랬죠. 절대적 무효. 두 번째는 이걸 추인을 해도, 당사자가 추인을 해도 유효로 되면 안 됨.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추인이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이 거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면, 너무 폭리를 해서 무효면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판례는 무효행위의 뭐를요? 전환을요. 무효행위의 뭐를? 전환을 인정해서 금액을 낮춰서 전환을 인정한다. 그게 알바키 사건이었어. 알바키 한 것이 폭리여서 무효였더라도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금액이 너무 높아서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금액을 뭐해서 낮추어서 유효로 전환을 인정하는 게 판례다. 오케이. 그래서 효과론에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고,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는 불법 원인을 제공한 자가 폭리자죠. 따라서 폭리자는 줬던 거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누구? 피해자는 뺏긴 땅을 도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효과론 정리하시고, 적용에서는 증여하에는 적용이 안 되고 경매도 적용이 안 된다. 두 가지. 증여에는 왜 적용이 안 되느냐? 반대급부가 아예 처음부터 없으니까. 그죠? 현저히 불균형하다는 뜻은 중고에 비해서 받은 거, 이 두 가지가 불균형, 이렇게 언밸런스여야 되는데, 증여는 주기만 하고 받은 게 없죠. 그래서 폭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도 마찬가지. 오케이.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렇게 세 가지요. 세 가지 중요 주제로 정리하시면 깔끔. 이어서 법률행위 해석이죠.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 진의가 중점이 되는 것. 진의가 중점, 진의를 근간으로 해서 하는 해석을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은 뭐예요? 표시죠.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 표시로부터 추단되는 의사, 소위 표시상의 의사를 근간으로 하는 해석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한다. 오케이. 이 자연적 해석이 적용된 구체적인 판례가 바로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 그리고 969-36번지를 매매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거를 매매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정작 계약서의 등기는 969-63번지로 등기를 쳤다면 쌍방간에 원하는 거, 쌍방간에 원하는 진위는 이거죠. 진위가 뭐한다면 공통이라면, 진위가 공통이라면 계약은 진위대로 성립하는 거다. 진위대로. 이를 자연적 해석이라고 그런다. 이 표시한 거, 이렇게 계약서에 표시하고 등기한 거는 원인 없는 등기다. 원인 없는 등기니까 유효 무효? 무효인 등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쌍방간의 계약은 뭐대로? 진위대로, 쌍방 합의한 대로 계약이 되고, 이 등기는 원인 무효니까 말소돼야 되겠다 이거죠. 이를 오표시 무효의 원칙. 조심할 거는 당사자가 이 계약이 진위로, 서로 원했던 진위대로 계약이 뭐하면 성립해버리면 착오로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원하는 대로 계약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원하는 대로 계약이 되어버리면 착오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착오로 취소하는 건 언제? 내가 5만원 송금하려고 그랬다. 50만원 송금했죠. 그럼 내 의사하고 표시가 다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죠. 이럴 때 계약을 취소를 하는 게 착오인데, 원하는 대로 성립해버리면, 당사자가 정말 원하는 진위대로 성립해버리면 착오로 취소할 문제는 아예 생기지 않는다. 규범적 해석은 진위가 아니라 뭐대로? 표시의 근간을 두는 해석입니다. 이를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한다. 이렇게요. 이때 법률행위 해석할 때 기준이 있다. 기준. 우리 대법원은 법률행위 해석의 첫 번째 기준은 당사자 의사다. 의사가 기준인데, 의사가 뭐하면? 불분명하다, 애매하다. 애매하면 의사가 불분명하니까 뭐대로? 관습대로 한다. 오케이. 그 다음 당사자 결정에 관한 판례 있습니다. 당사자 결정에 관한 판례. 쌍방의 의사가 일치한 대로 당사자를 결정할 것이고, 쌍방의 의사가 뭐하면? 불일치하면 누구? 상대방의 눈, 상대방의 시각에서 당사자를 결정한다. 그래서 당사자 결정과 관련한 중요한 판례를 보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법률행위 해석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정리했던 주제가 바로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첫 번째는 비진위 표시죠. 진위 아닌 의사표시. 이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첫 번째, 진위란 이 개념 문제죠. 뭐가 진위냐, 이걸 뚫고 나가는 게 첫 번째 주제다. 진위란 뭐를 말하느냐, 이게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비진위 표시의 효과론, 효과. 두 가지의 중점을 두는 학습을 하시면 깔끔한데, 진위란 이 두 가지를 뚫고 나가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표의자가 진정으로, 내가 정말로, 내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거가 진위냐? 아니다. 이게 진위가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으나 특정한 표시죠. 특정한 표시를 하려는 생각이다. 이거를 진위라고 한다. 정말로 원하는 바가 진위가 아니라는 점. 오케이.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판례가 있죠. 판례. 그죠? 그 판례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사직 의사를 가지고 중간에 명예퇴직에서 퇴직금 받고 나왔다. 의사 없이 의사 가지고요. 가지고 사표를 제출했다. 사직서를. 그럼 의사 없이 낸 거예요? 의사 가지고 낸 거예요? 가지고 낸 거니까 이거는 비진위 표시가 아니다. 사직 의사 가지고 뭐를 한 경우? 중간 퇴직을 한 경우. 중간퇴직. 명예퇴직 한 경우. 중간퇴직이죠. 중간퇴직. 이거는 비진위 표시이다? 아니다. 왜? 의사를 가지고 낸 거니까. 그 다음 강박에 의해서 뭐를 한 경우? 증여를 한 경우. 이때도 비록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었지만 증여 의사 없이 의사 가지고요. 가지고 증여 표시를 한 거니까 이것도 비진위 표시가 아니다. 그 다음 명의를 대여한 경우. 그죠? 명의 대여자가 채무 부담 의사를 안 가지고 서명한 거니까 이거 세 가지는 모두 다 진위를 가지고 한 것이니 비진위 표시 해당되지 않는다. 비진위 표시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실 것. 그래서 진위라는 개념을 잡을 때 진정 원하는 바가 아니라 어쩔 수 없으나 특정한 표시를 하려는 생각에 집중한다. 효과. 비진위 표시는 뭐가? 유효가 원칙이다. 유효가. 다만 이게 무효로 될 때는 언제? 무효로 될 때는 상대방이 진위 아님을 뭐한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로 된다. 취소가 아니라 무효라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비진입 표시 정리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 비진입 표시가 쓰이는 영역 단독 행위에도 쓰이고 대리권 남용에도 쓰이는데 안 쓰이는 거는 공법 행위죠. 공무원이 사직서 던진 거나 그다음 소송 행위 이쪽에는 쓰이지 않는다. 3번을 빼버리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비진입 표시의 핵심 주제는 진이라는 개념론하고 효과론 두 가지로 집중하시면 학습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의사표시 두 번째. 이어서 공부할 핵심 주제는 통정 허위 표시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민법 108조죠. 통정 허위 표시를 보시면 허위 표시는 세 가지 주제만 정리하시면 되겠다. 첫 번째, 사례 문제 하나. 두 번째, 제3자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느냐 해당되느냐 문제. 해당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은닉행위에 관한 법리. 이 세 가지를 뚫고 나가시면 허위 표시 법리가 깔끔하게 마무리되는데, 먼저 사례 문제. 갑이 을과 가장행위를 하고 이렇게요. 가장매매를 하고 빌라를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이렇게 옮겨놨을 때 이 가장매매는 둘이 짜고 한 거니까 당사자끼리는 무효로 되겠다. 그죠? 무효. 근데 을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해버리면 제3자 눈에는 을이 진짜 소유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외형이죠. 등기 외형을 믿고요. 외형을 믿고 독립된 이해관계, 독립된 거래관계를 맺은 제3자, 이 제3자는 뭐로? 선의로 추정해준다. 추정. 그때 우리 민법은 허위표시의 무효는 누구한테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3자가 뭐라면 선이면, 제3자가 뭐라면 선이면 무효를 가지고 당사자가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3자가 뭐라면 선이라면 유효로 된다. 이 거래는 무효가 아니라 뭐로? 유효로 되겠다. 그래서 제3자를 빼고는요, 선의 제3자를 빼고 선의 제3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다 무효로 되겠다. 무효로. 따라서 제3자만 뭐를?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 오케이. 이 사례 구조 이해하시면 되시고, 이때 채권자는 가정행위를 무효임에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채권자 취소권의 법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때 가장매매에서 이거는 무효이고, 무효일지라도 이 무효는 103조 위반에 해당되느냐? 103조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 허위표시는 내용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표시만 짜고 한 것이지 내용이 문란한 게 아니기 때문에 103조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103조 위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갑은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으로 등기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만약 이것이 103조 위반이면 못 뺏어오지만 가장매매는 103조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오케이. 이때 제3자는 선이면 되고요. 선이면 되고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선이라면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된다. 선이면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보호됨. 따라서 제3자가 보호되기 위한 요건이 선의 무과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선이기만 하면 된다. 선이기만 하면.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오케이. 이때 제3자에 해당되는 자는 이걸 말하죠. 이 외형을 믿고 새로이 거래를 한 사람이죠. 이 외형을 믿고 독립된 이해관계, 매매를 했거나 근저당을 잡았거나, 그죠? 가압류를 했거나, 이 사람들은 허위표시의 외형을 믿고 독립된 이해관계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제3자에 들어간다. 그런데 제3자에 뭐 하지 않은 사람? 해당되지 않는 자가 있다. 해당되지 않는 자. 이렇게 가장매매를 했을 때, 가장양도를 했을 때 가장양수인의 지위를 보한 사람? 상속받은 자. 가장양수인의 지위를 보한 사람? 상속받은 자는 가장양수인과 독립된 이해관계를 맺은 게 없다. 그래서 제3자 아니다. 그 다음 가장채권을요. 가장채권자의 지위를, 채권자의 지위를 뭐한 사람? 지위를 그대로 이전받은 사람. 채권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전받은 자는 독립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제3자가 아님. 그 다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두고 수익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두고 수익자도 제3자가 아니다. 그 다음 채권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얘도 제3자 아닌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정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 대리인이
이렇게 대리인이 뭐를 했을 때요? 상대방과 가장행위를 했을 때, 통정허위 표시했을 때,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허위 표시했을 때 그 본인은 이 허위 표시라는 외형을 믿고요. 이 외형을 믿고 독립된 이해관계에 들어선 사람이 아니다. 제3자는 이 허위 표시의 외형이죠. 이 외형을 믿고 이 외형을 토대로 독립된 이해관계에 들어간 이 사람이 제3자가 되는 것이지, 본인은 독립된 이해관계에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되지 않겠다. 따라서 본인은 허위 표시가 무효인 것을 몰라서 뭐여도 선이여도 뭐를요? 유효라고요. 허위 표시가 뭐라고? 유효라는 주장을 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되겠다 이거죠. 오케이. 왜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허위 표시에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습니다라고 그랬어요. 상수가 뭐 한다고요? 본체만체 한다. 본체만체. 상은 뭐죠? 상속인. 수는 수익자. 본은 대리에 의해서 본인. 채는 채무자. 채권 가장 양도해서 채무자. 마지막은 채권자 지위를 보한 사람, 이전받은 지위를 그대로 이전받은 사람, 지위 이전받은 자도 제3자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꼭 정리해 두십시오라고 부탁드렸죠. 이 부분 키워드 꼭 가져가시고요. 마지막 은닉행위 보시겠습니다. 가장매매는 이렇게 둘이 허위계약을 한 것뿐이고, 은닉행위는 여기에 뒤에 뭐가 있는 거죠? 증여라는 은닉행위가 뒤에 숨어있다는 점에서 구별이 됩니다. 가장매매 이렇게 짜고 허위계약을 한 거라도 이 등기한 것이 법적으로 무효다. 가짜계약이니까 이 등기한 거 무효죠. 그런데 매매라고 가장행위를 해놓고 뒤에는 뭐가요? 증여가 숨어있다. 실제는 뭐를 한 거다? 증여를 한 거다 이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을 앞으로 장모가 사위 앞으로 등기를 이렇게 옮겨놨다면 이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실제 뭐가요? 증여가 뒷받침되어서 이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점이다. 그러니 가장매매와 다르다. 법리가. 가장매매에서 이 등기한 거는 무효다 이거. 무효. 그래서 갑이 무효니까 등기 소유권 말소해서 뺏어올 수 있죠. 그런데 은닉행위인 증여가 뒤에 숨어있을 때는 가장매매는 이게 무효일지라도 증여는 실제 한 거니까 무효가 아니라 뭘로? 유효로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는 유효라는 점이다. 유효다. 이건 무효니까 말소 대상이 이건 말소 안 됩니다. 그래서 갑은 이거 말소할 수 없습니다. 왜요? 증여로 넘겨준 거니까요. 증여라는 은닉행위가 뒤에 뒷받침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이 등기는 을 거니까 을이 제3자에게 매각했다면 제3자가 이런 저간의 사정을 몰라서 선의였든 알아서 악의였든 선악 모두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라는 거죠. 가장매매에서는 제3자가 선일 때만 유효로 되는데 은닉행위에서는요. 제3자가 뭐여도 악의여도 유효로 된다는 점에서 가장매매의 법리와 대비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장매매와 뭐가 은닉행위가 이렇게 접점이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거. 여기에 포인트 두시나 하시면 깔끔하시겠습니다. 10분의 기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